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위험했던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폭발과 화재, 결국 외부 공격에 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찢긴 좌측 선미의 모양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면서도 누가 왜 공격한 건지를 두고는 또다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소극적 대응인지 신중한 대응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2기가 나무호의 선미 바깥을 때렸다. HMM 소유의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던 정부가 나흘 만에 내린 1차 결론입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이 2차례 타격하였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나무호의 외판은 7m가량 찢겨져 나갔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해수면보다 1에서 1.5m 위쪽 부분으로 피격 흔적 등을 감안할 때 기뢰나 얼회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 측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가 어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호출한 것도 외교적 항의의 의미가 담긴 초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선박을 타격했던 걸로 추정되는 비행체 잔해 일부를 확보했다며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와 기종 등을 식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 속 나무호의 피격 모습 처참했습니다. 선체 하단은 공격 당시 충격으로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기관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카맣게 탔습니다. 사진에 남은 흔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나무호가 타격을 받은 곳은 배 왼쪽 선미 부분입니다. 정부는 선미 쪽을 찍은 CCTV 등을 통해 미상의 비행체가 한 차례 선체를 타격한 뒤 약 1분 만에 또 다른 비행체가 같은 지점을 다시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 타격해 피해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더블탭 전술입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를 가진 공격이란 점을 말해주는 정황입니다.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공격으로 선체에는 폭 5m, 깊이 7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폭발 압력으로 직경 50cm 안팎의 반구형 타격 흔적도 남았습니다. 특히 타격 지점 바로 안쪽은 선박의 심장부로 불리는 기관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실을 겨냥한 건 역시 선박을 이동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선박을 완전히 침몰시키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항행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로 인한 또 긴장을 또 고조시키는. 피해 사진 속 선체 내부 철제 프레임의 형태가 대각선 방향 안쪽으로 휘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 선체에는 큰 파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 직후엔 폭발, 화재 얘기만 나왔을까요? 선원들이 이상 징후를 알았는데도 정부가 정보를 통제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기관실은 엔진과 동력 장치가 모인 선박 핵심 공간입니다. 기관실은 선박 후미 아래 대부분을 차지해 건물 5, 6층 규모에 맞먹습니다. 화재 직후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대량 주입됐습니다. 내부 진입이 사실상 막힌 거라서 선원도, 선사 관계자도 기관실 안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외부 확인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호는 길이 180m급 대형 선박이고
손상 부위도 선미 아래쪽이라서 해상에서 육안 확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파공을 직접 보진 못했더라도 이상 징후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돌을 하든지 외부의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거나 암초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남는 의문은 이상 징후가 어디까지 보고됐느냐입니다. 파공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폭발음과 이산화탄소 유출 정황은 선원 진술을 통해 정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초기 외부에 공개된 표현은 피격이 아니라 폭발과 선박 화재였습니다. 파공 여부와 외부 충격 정황이 언제, 어느 단계까지 공유됐는지가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해수부만 엮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국정원부터 시작하고 온천지 다 엮여 있더라고요. HMM 측은 수리 완료까지 최소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선박을 공격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지목한 대로 이란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정부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이 없다던 주한 이란 대사관, 정부 발표 이후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이태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목격된 건 어제 저녁 나무호 피격 브리핑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나무호 사건 관련 질문에 쿠제치 대사는 말을 돌렸습니다. Is it still your position that your military had nothing to do with the? No. We are just talking about that some general issue about this accident. 오늘 TV조선의 같은 문의에도 이란 대사관은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나무호 피격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란 국영TV에서 이란이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란 대사관은 이란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란이 공식적으로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뒤에서 무력 행사로 협상력을 높이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경파, 온건파 사이에 약간의 그 역할 나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 외교 라인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지휘 혼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 외교부도 잘 파악을 못했을 테고 파악을 한다라고 한들 자기네들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란이 공격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나무호는 운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돼 있는 25척의 한국 선박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카타르 쪽 해역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까지 배치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나무호가 정박 중에 피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나무호가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피격됐다는 이란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HMM 측도 예인 작업 당시 닻을 올리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며 지난달 30일 피격 위치로 간 뒤 나흘 동안 움직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란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 25척에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선박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카타르 쪽 해역으로 대부분 이동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배치했습니다. یعنی من بعد کشورهایی که از امریکا تبعیت کنند در اعمال تحریم علی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تما در عبور از تنگه با مشکل مواجه میشن. 미국의 해방 작전에 동참하려는 국가들에까지 엄포를 놓으면서 고립 선박들의 해협 탈출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나무호 폭발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뭐에 의한 공격이었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기뢰나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일단 배제한 거죠?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체에 큰 구멍이 나 있죠. 외판은 바깥으로 휘었고 내부 구조물은 안쪽으로 누웠습니다. 이 파손 부위, 해수면에서 1에서 1.5m 정도 높은 위치인데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수중에서 배 밑부분을 공격하는 기뢰나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당초 높은 물기둥이 솟구쳤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기뢰나 어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만 파손된 위치, 뚜렷하게 해수면 윗부분에 구멍이 생긴 게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그럼 수면 위에서 뭐가 날아왔다, 이건 맞는 거죠? 네, 정부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는 둘로 좁혀졌다는 분석인데 아직 둘 중에 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비행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단정적이진 않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드론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는 선체 CCTV에 잡힌 모습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면 두 개의 비행체가 1분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타격한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드론 운용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드론이 선체 외벽을 부수고 두 번째 드론이 같은 곳을 공격해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계산된 공격이라는 거죠. 이란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체에 난 직경 50cm 반구형 관통 흔적을 보면요. 동체 직경이 40cm 정도인 이 드론이 낼 수 있는 파손 크기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드론이 아닌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었다면 파손 규모가 훨씬 컸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사일일 가능성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각에선 순항 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꺼운 선체 외판을 뚫고 들어간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나스르-1 같은 대함 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피 두께나 크기를 봤을 때 샤헤드 같은 드론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피 같은 게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뚫고 지나갔고 그리고 막 다 휘어져 있고요. 수평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스쳐간. 네, 뭐 여전히 해석은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정부가 수거했다는 엔진 잔해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드론은 왕복 엔진을,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잔해를 보고 어떤 엔진인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피스톤이냐 아니면 터보 엔진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일부 샤헤드 드론 중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기종도 있는 만큼 분석에 시간이 소요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정부의 최종 결론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나무호가 공격당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건이 발생하던 지난 4일 밤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언론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외부 공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나무호의 침수나 배의 기울임 등이 없었다며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 역시 사실상 피격이 아닌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화재가 나고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트럼프는 이것이 피격에 의해서 하니까 참전하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원인부터 밝혀야 된다. 하지만 외부 공격 사실이 확인되자 청와대는 판단을 잘못했던 게 아니라 유보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이후 파공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판단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격 주체에 대해선 또다시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국민들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야, 그 영상물 보내줘봐. 봤으면 금방 알아요. 미국이 얘기하고 이란이 얘기했는데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있다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피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다른 고려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이란이 답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합니다.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도 말해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의 답변을 전달받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이란이 모두 거절한 대신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uclear weapons, they always lie and say they're doing this for their nuclear power industry. Just total nonsense. 하지만 이란 중관영 매체는 미 언론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تن هم ساخت پرداخت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ن.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 더 이란에 들어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전투 작전이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He is giving diplomacy every chance we possibly can.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방중전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란 전쟁 문제는 사흘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나무호 피격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중 기조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국민 생명 안전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사실입니다. 정치부 이채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설명만 봐도요. 사건 초기부터 피격 가능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다, 사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런 거죠? 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 나왔던 데다가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이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신중하다 못해 피격보다는 내부 원인에 따른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로 설명해왔던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네. 특히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선원이 있었다는 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동안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강조해왔던 어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나무 피격 사실이 이제 어제 공개를 했고 확인이 됐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부동산 문제를 보도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글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의장 투표 제도를 언급한 글을 SNS에 올렸지만 나무호 관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별도 당부의 메시지가 있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과 재외 자산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 지침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사태 때 상당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군요. 언급을 했었죠. 네. 자, 근데 어쨌든 피격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관련 선박은 나무호까지 합쳐서 모두 26척이고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타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160명에 달합니다. 이 선박들이 좀 더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해협 안쪽에 있던 벌크선 한 척도 어제 미상해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란 정부
정부로부터 안전을 확약받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뭐 파병한다든지 이런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절한 수위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격 피해를 당했던 다른 나라들의 그 대응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 소속 선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군사 행동으로 대응에 나선 셈인데 우리 정부 역시 현재 미국으로부터 MFC, 이른바 해양 자유구상 참여 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검토 중입니다. 이란의 공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의 참여 명분은 높아질 걸로 보이지만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또 관건입니다. 네, 뭐 외교적 명분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생명인 것 같은데 적절하게 좀 대응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장이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현 부장판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때문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2명의 동석자가 있는 것으로 찍혀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당시 여당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걸 문제 삼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1년 만에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023년 8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 지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 판사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여권이 대북 송금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들고 있는데요. 해당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 검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 청사로 걸어 들어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를 열었는데 출석 통보는 없었지만 소명 기회를 달라며 찾아온 겁니다.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꼭 좀 저를 불러주시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감찰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서울고검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기 3시간 만에 출석 통보를 받고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감찰위가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결론을 전달하면 구대행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징계 청구 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박 검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의 용변을 봤다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법원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경북 주황산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이틀째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 산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연신 사이렌을 울립니다. 경찰관들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산 곳곳을 훑습니다. 어제 오후 가족과 경북 주황산을 찾았던 11살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2분쯤 엄마와 함께 걷다가 홀로 산에 오른 아이. 6시간 넘게 소식이 없자 오후 5시 55분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간 터라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빨간색 등산로를 다 탔는데 그래도 못 찾았으니까 지금 송이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실종된 초등학생이 올라간 등산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끼란 없는 외길입니다. 벌써 이틀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300명이 넘는 인력은 물론 주민들도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산세가 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중에 그 계곡에도 이런 바위들이 계곡인데도 가기도 힘들어. 저는 이쪽으로 한번. 오늘 밤부터 최고 30mm 비가 예보돼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올바름도 있기 때문에 더 떨어졌지 싶어서 비 오면 이제 저체온증이 될까봐 옷이 젖으면은 체온 유지가 힘들거든요. 수색 당국은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장거리 손님처럼 선호하는 손님이 있겠죠. 택시 앱에서 이런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들보다 5초 먼저 콜을 확인하고 손님을 낚아채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사들이 붙잡혔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아래 택시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인천공항 택시 대기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손님을 태우려면 번호표를 받고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마트폰 예약 콜에 매달려 보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5월달 중에서요 콜이 떠도 한 번도 한 콜도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콜을 잘 잡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4차례 인천공항과 시내를 왕복했을 정도인데 그들만의 영업 비밀은 불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사들은 보통 5초마다 배차 화면이 바뀌길 기다려야 하지만 불법 프로그램을 쓰면 남들보다 5초 먼저 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만 미리 설정해두면 돈 되는 콜만 알아서 가로채는 수법도 썼습니다. 웹으로 콜 하시는 분들이 장거리 콜만 골라서 빼가니까 그냥 콜 들어오면 그냥 화면 자체가 까맣게 보이니까 뜨는 순간 없어요. 개발자는 전직 택시기사였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프로그램을 팔아 한 달에만 1,000만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개발자와 택시기사 등 3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최근 SNS에서 과일 캐릭터가 등장하는 짤막한 영상이 인기입니다. 겉으로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인데 내용을 보면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영상들을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애플! 정말 미안해. 다양한 과일들이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AI로 만든 50초에서 9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 과외 선생과 학부모의 불륜, 아내가 다른 종의 과일 아이를 낳는 내용 등 선정적이고 폐륜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과일 드라마는 지난 3월부터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많은 영상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이 잘 태어났습니다. 조회수와 화제성이 커지자 기업들도 광고에 활용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페리카나는 최근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루언서들까지 합세해 재생산해내면서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방 행위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제도적 검열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밀수범들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된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상자 거북을 포함해 멸종 위기종 28마리입니다. 내일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플라스틱 우리를 빠져나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인도차이나 상자거북입니다. 또 다른 거북이는 사람의 손이 닿자 굉음을 내며 저항합니다. 역시 희귀종인 꽃상자거북입니다. 닫아요. 박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긴 한데 모두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돼 구조된 거북이들로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위급이거나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된 희귀종입니다. 국내 반입하려다가 이제 적발돼서 구조된 이제 케이스고요. 야생에서 채집돼서 국내에서는 이제 특이 애완동물로 판매되려고 하려던 개체들 같아요. 그동안 4개 종 28개체가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는데 원래 서식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꾹부엉 국립공원 거북보존센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북보존시설로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에 사는 멸종위기 거북을 복원하는 곳입니다. 현지에서 거북이들은 야생복원 훈련 등을 거쳐 보호구역으로 방사되거나 종보전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이 밀수나 유기된 야생동물을 해외 기관으로 이관한 건 7번째로 이번 거북이 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거북이들은 검역 절차 등을 거친 뒤 내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가 오늘은 7,8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라 인터넷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인증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때를 놓칠까 나만 뒤처질까 불안한 투자자들이 생겨나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이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주식계좌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서 5억 원이 26억 원이 됐다며 얼떨떨하다고 적었습니다. 방송인 전원주 씨와 김구라도 반도체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이 잇따르면서 상승장에서 소외됐다는 공포감, 포모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참 더 잘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고 지금 들어가면 고점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너무 슬프니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 36조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공무원으로 소개한 한 투자자는 10억 원 넘게 신용융자를 받아서 SK하이닉스에 올인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한 달 새 7천억 원 늘어 4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돌발 변수 발생 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신용융자는 차입을 활용한 투자이므로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 매매로 인해 투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동전쟁 초기인 지난 3월 5일 1,000억 원 넘는 투자금이 주가 하락으로 강제 매각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었습니다.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탓이겠죠. 정부는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는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2,000세대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매도 매물이 45건에서 열흘새 10개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양도세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팔려고 하겠죠. 매물 다 집어넣죠. 잠그는 거죠. 상황 보겠다 이거 수량이 보겠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그제 6만 8,400건에서 오늘 6만 5,600건으로 이틀 새 2,800건 증발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나왔던 다주택자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호가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지 몇천 세대 이상 되는 것에도 물건이 지금 꼭 없는 수준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호가도 올라가고 이제 3천만 원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국토부는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로 까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의 방안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공급 부족은 해소하지 못한 채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죠.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양자 토론을 정 후보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산이 됐었죠. 정 후보가 거부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31년 전 정 후보의 폭행 전과 관련 판결문까지 공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홀로 참석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땐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1대1 토론을 벌였지만 이번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오는 20일 예정된 관훈클럽 토론에도 순차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양자 토론을 요구해온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토론을 피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자 토론을 했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의 다른 생각이나 장단점이 아마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면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전시 행정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거 문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전임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 탓만 하시는 겁니까? 양자 토론 요구에 대해선 오 후보가 당내 경선 때 추가 토론을 거부한 일을 거론하며 스스로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정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와 관련한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판결문엔 정 후보가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로 다투게 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고 경찰을 돕던 사람까지 발로 찬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사건 직후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며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일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전 지역에선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데요. 후보자 이름이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하는 게 1차 시안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접전 지역 후보들 간 신경전만 가열될 뿐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촉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북구를 개인의 무슨 출세 수단이다. 그런 디딤돌로 삼는 것 아니냐. 한 후보는 박 후보가 과거 지역구에 침을 뱉고 떠났다고 비판하면서도 단일화에 대해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두 후보의 신경전 속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지지층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김 후보의 보수정당 시절 발언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서로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껍데기만 남은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하고 또 비상장업체의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분이 범민주진보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걸 실천해 나갈 것인지. 오차범인의 접전 양상인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단일화 1차 시한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18일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28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잇따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섭니다. 여당은 내란 청산, 야당은 정권 심판을 앞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법이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한 후보가 확실하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누굴까요?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 뒤 첫 회의가 열린 강원도 춘천에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유충원 씨가 임명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을 선대위 전면에 내세워 내란 종식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담은 시민의 시선으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당 내에선 민심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소 취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작 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반면 정원호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수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민생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 논란을 정권 심판론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최고위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로 전환할 예정인데 산하에 전문가가 이끄는 공소취소 대응 및 부동산 정책 대응기구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남았습니다. 일단 다행인 게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상한과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 협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11시간이 넘게 이어진 끝에 조금 전인 밤 9시 30분경에야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양측은 종료 후에 별다른 말 없이 내일을 기약하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정한 정도 그림이 잡히면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준비를 해서 내일 중에 조정안을 내겠죠. 그렇게 해서 노사가 수용을 하면은 잘 마무리되는 것이고. 완전한 결렬은 아니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큽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전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 갈등도 변수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와 통행노조는 전사 공통 성과급 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조합원이 많은 초기업 노조는 현재 교섭안을 지금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 파업이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경쟁국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일까지 사후 조정을 이어갑니다. 중노위 조정안이 오는 21일 총파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성과급 갈등은 반도체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와 카카오를 포함해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는데 카카오는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 내용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카카오가 노사 임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0일에는 판교역 광장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정까지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의 첫 파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문제가 카카오 임금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에 쓰자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영업이익 비율 요구가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과급 갈등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의 20%,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와 바이오, IT 업계로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공정성, 형평성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느냐라고 해서 노조가 반발을 한 거죠. SK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성과급에 대해서 뭐 좋게 말하면 논의인데 엄연히 말하면 이게 이제 투쟁과 쟁의까지 가버리는. 성과가 났을 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성과급이 개별 기업의 복지 문제를 넘어 올해 산업계 노사 협상의 핵심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 크루즈선에서 희귀 감염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격리돼 있던 각국의 승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자국민 의심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수송기에서 의료 물자를 투하합니다. 낙하산을 맨 군인들도 차례차례 뛰어내립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남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트리스탄 다 쿠냐. 영국 본토에서 약 10,000km 떨어진 남대서양의 작은 섬으로 221명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곳 남성 주민 1명이 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이자 공수부대원 6명과 군의관 2명을 투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다. 지난달 14일 트리스탄 다 쿠냐에 하선했는데 2주 뒤부터 증세를 보였습니다. There is no airstrip and it's a long sea voyage in and out. So the only way to get there in a timely fashion is to airdrop. 다른 승객 140여 명은 첫 사망 환자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최장 45일간 자가격리와 모니터링 등을 거치게 됩니다. All the passengers remain asymptomatic. The entire operation is proceeding normally. And as I said, the first to disembark will be the Spanish citizens, and then the flight to the Netherlands will depart. 하지만 귀국길에 오른 미국인 1명과 프랑스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한타바이러스 글로벌 발병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Unhook me. I'm going after him. Commander, I got this. 6 meters. 화성 탐사 중 폭풍우에 휘말려 화성에 버려진 마크. 1년 반 가까이 버틴 끝에 목숨을 건 동료들이 그를 구조해 지구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가족이나 친구, 국민에게는 국가일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화물선 나무호에 폭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간담회 모습 보시죠.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나무호 폭발 몇 시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피격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다고 했었죠. 이제야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만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외교는 신중해야지만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고 사실상 공격 주체도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겨냥한 공격이라면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 빈말 같습니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차원이라면 호르무즈 피격도 다를 바 없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하자 즉각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Free peoples will never remain free
if they are not willing, if need be, to fight for their vital interests.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의 말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무역국가 한국에게 항행의 자유 같은 글로벌 안보 공공재는 필수입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 안전이 흔들리면 국가의 존재 이유도 흔들립니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방법도 없습니다. 피격이 확인된 이상 주권 국가로서 상대에게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대가가 따른다는 말,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5월 11일 윤종호 앵커 칼럼, 말로만 패가 망신이었습니다. 5월은 대체로 따뜻하지만 동시에 변덕스러운 봄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화창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10에서 40mm, 충청과 경남, 제주에 50mm, 호남에 7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